한국의 미래를 예언한 몽골의 지도자 복득한. 한국의 미래를 예언한 예언가이자 몽골의 지도자였던 복득한은 자신의 주치의로 활약했던 독립운동가이자 의사였던 한국의 이태준 선생에게 앞으로 일어나게 될 대한민국의 미래에 관한 예언을 했다고 하여 커다란 관심을 받았던 몽골의 지도자이자 잽춘담바 후툭투이며 예언가입니다. 여기에서 혹여 이해가 안 되실 분들을 위하여 잽춘담바 후툭투이란 무엇인지 잠시 제가 자료 준비한 것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잽춘담바 후툭투이란 티베트 불교가 몽골에도 전파되어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른 큰 스님을 뜻합니다. 예의 뜻은 티베트어로 고귀하고 수승하심 활부를 뜻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활불이란 살아있는 부처라는 말로 티베트에만 있는 독특한 불교, 교리적 존재라고 합니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15세기부터 스승을 의미하는 아마가 생명을 다하여 죽은 후 다시 태어난다는 환생의 믿음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렇게 환생한 라마를 활불이라고 여겼고 16세기부터 달라이 라마, 판첸 라마 등이 계파의 지도자가 되는 라마 제도로 정착되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잽춘담바 후툭투이란 상대적으로 잘 알려진 티베트 달라이 라마처럼 몽골판 달라이 라마라고 할 수 있으며 과거에는 통치자 이거였지만 현대에는 세속적 권력은 잃고 종교 지도자 지위로서 몽골 불교도에게 큰 존경을 받고 환생계승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일대 잽춘담바 후툭투는 칭기즈 칸의 후예인 하라 몽골의 수장 압타이센 칸의 아들인 자나파자르였다고 합니다. 포살의 화신으로서 몽골의 모든 중생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열반으로 이끌기 위해 몇 번이고 다시금 태어난다는 개념으로 티베트의 달라이라마처럼 환생을 통해 계승했는데 1대와 2대의 이후 잽춘담바 후툭투들은 9대까지 모두 티베트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어차피 같은 티베트 불교권이라 청나라의 관할이었으므로 서로 긴밀한 관계였다고 합니다. 8대 잽춘담바 후툭투는 청나라가 멸망하자 몽골 제국의 대칸으로 추대되어 복득 한국을 성립했으나 취수정의 외몽골 출병으로 자치권을 박탈당하고 중국의 지배를 받게 되었으나 로만 폰 운게른 슈테른베르크를 끌어들여 반격했고 이후 담딘 수오바타르와 허를러깅 처이발상에 의해 몽골이 공산화되자 포기하였으나 모든 실권은 공산당에 뺏긴 후였고 그가 1924년이 입적하자 군주제가 폐지되었다고 합니다. 새로 세워진 몽골 인민공화국은 일단 살아있던 8대 잽춘담바 후툭투는 그 명성을 부정할 수 없었지만 그가 죽은 후 티베트 불교에 대한 대숙청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1926년에 소집된 제3기 대월은 9대 잽춘담바 후툭투의 환생에 대한 공인을 하지 않을 것으로 천명했으며 어떠한 종류의 활불의 환생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복득한의 죽음과 동시에 후랄과 정부의 모든 종교 대표들은 축출되었고 헐러깅 처이발상이 집권하면서 불교에 대한 숙청은 절정에 달했고 그의 잽춘담바 후툭투는 1932년생으로 공산화를 피해 인도 다람살라 티베트 망명정부에서 생활하다가 몽골이 민주화되고 나서 귀국해 인정받고 자신이 몽골의 어린이로 다시 태어날 것이라고 하고 2012년 입적했다고 합니다. 비슷한 처지였던 달라이 라마가 언제 티베트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지 기약이 없는 상황인데 비해 몽골은 민주화되고 종교 탄압도 더 이상 없는 조국에서 독시한 불교도 국민들의 존중을 받으며 자리를 잡아 고난은 끝난 거나 다름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달라이 라마 14세는 2016년 11월 23일 기자회견에서 10대 잽춘담바 후툭투가 몽골에서 이미 태어났지만 너무 어려서 정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잽춘담바 후툭투이란 무엇이며 제8대 잽춘담바 후툭투이였던 복득한에 대하여도 짧게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면밀하게 복득한에 대하여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득한은 1869년 티베트의 라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본명은 아왕 롭상 최키니마 텐즘 왕축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불교 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영적 자질을 보여주며 주변 사람들에게 작은 부처라 불렸습니다. 1874년 몽골 대퇴단이 티베트를 방문해 몽골의 종교 지도자인 불교의 법왕 제8대 잽춘담바 후툭투를 찾아서 모시려 했고 그가 선택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티베트의 달라이 라마의 환생과 비슷한 방식으로 의식이 치러지는데 그의 예지력과 영적 능력을 검증하는 신중한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렇게 복득한은 제13대 달라이 라마와 판첸 라마 앞에서 과거 잽춘담바 후툭투의 환생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제8대 잽춘담바 후툭투로 인정을 받고 난 후 몽골에 도착합니다. 다행히 몽골 사람들은 그를 제8대 잽춘담바 후툭투로 인정을 하고 따뜻하게 맞이했고 그는 곧 몽골 사회의 중요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후 복득한은 몽골의 독립을 이끌며 영적 지도자이자
정치 지도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 시대의 몽골에서의 챕춘단바 구툭투은 절대 권력에 맞먹는 신적인 존재와 비견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복득한은 남들과 달리 예언에도 능하였다고 전해집니다. 그의 예언 중에는 몽골의 독립과 재통합, 세계대전, 소련의 붕괴, 한국의 통일예언 등이 있었습니다. 그는 몽골 불교의 최고 지도자로서 몽골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지위는 몽골과 티베트 간의 종교적 유대를 강화한 데 기여했습니다. 1911년 청나라가 붕괴하면서 몽골은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이 시기에 복득한은 몽골의 칸으로 추대되었으며 종교적 및 정치적 지도자로서 몽골의 독립을 이끌었습니다. 그는 몽골의 전통과 자주성을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의 통치 기간 동안 몽골은 외세의 간섭에서 벗어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1919년 중국 군대가 몽골을 점령하였으나 1921년 소련의 지원을 받은 몽골 인민군이 중국군을 몰아내고 다시 독립을 쟁취했습니다. 이 시기 복득한은 명목상 국가 원수로 남아있었지만 실제 권력은 혁명 지도자들의 손에 있었습니다. 1924년 복득한이 병으로 사망하면서 몽골 인민공화국이 설립되었고 불교 지도자의 정치적 권력은 사라졌습니다. 생전 그는 다양한 예언을 남겼다고 한데 어떤 예언들이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몽골의 독립과 재통합 예언. 몽골은 곧 외세의 지배에서 벗어나 독립할 것이다. 그 뒤에 다시 한번 외세의 간섭을 받지만 결국 다시 우리는 독립한다. 복득한은 1900년대 초반에 몽골이 곧 외세의 지배에서 벗어나 독립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예언은 1911년 청나라의 붕괴와 함께 실현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몽골이 외세의 간섭을 다시 받을 것이지만 결국 재독립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는 1919년 중국 군대의 점령과 1921년 소련의 지원으로 몽골이 독립을 되찾은 사건으로 실현되었습니다. 두 번째, 몽골 인민공화국 수립 예언. 나의 죽음 이후에 몽골은 큰 변화를 겪을 것이다. 새로운 체계가 들어서고 권력이 이동한다. 복득한은 자신의 죽음 이후 몽골이 큰 변화를 겪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는 불교 지도자의 권력이 축소되고 새로운 정치체제가 되어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1924년 그의 사망 이후 몽골 인민공화국이 수립되고 불교 지도자의 권력이 박탈된 사건과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세 번째, 세계대전 예언. 20세기 초 세계가 큰 전쟁에 휘말릴 것이다. 복득한은 20세기 초반에 세계가 큰 전쟁에 휘말릴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는 이 전쟁이 많은 국가들을 혼란에 빠뜨릴 것이며 몽골도 그 여파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1914년부터 1918년까지 제1차 세계대전과 1939년부터 1945년까지의 제2차 세계대전과 관련이 있습니다. 몽골은 이 전쟁들 동안 직접적인 전투는 없었지만 국제 정세의 변화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네 번째, 소련의 붕괴 예언. 소련은 영원하지 않다. 복득한은 소련의 영향력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며 결국 붕괴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예언 이후 1991년 소련은 붕괴했으며 이 시대 몽골은 민주화 과정을 겪으며 새로운 정치체제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예언들에 더해 그는 자신의 주치의였던 한국의 의사 이태준에게 한국에 관한 미래 예언을 알려주었습니다. 다섯 번째, 한국의 미래는 밝을 것이며 함부로 할 수 없는 국가가 된다. 복득한은 자신의 주치의로서 의사 이태준을 엄청 믿고 의지하며 그만큼 신뢰감이 높았다고 합니다. 이쯤에서 한국의 독립운동가이자 의사였던 이태준에 대하여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이태준은 몽골에서 활동하며 뛰어난 의술로 명성을 얻었고 복득한의 어이가 되어 그에게서 한국의 미래에 관한 예언을 듣게 되는데 그렇게 되기까지 많은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이태준은 1911년 세브란스 학교를 졸업한 후 도산 안창호의 권유에 따라 신민회의 자매단체로서 최남선이 이끌던 청년화구회에 가입하였으며 일본 경찰의 체포에 직면하자 김필순을 따라 중국을 망명하였습니다. 국외 탈출 후 이태준은 중국 남경에서 기독회의원 의사로 취직해 있으면서 1912년 중반에는 중국 혁명 세력의 학생군에 가담하였던 한인 학생들과 교류하면서 자신의 독립운동 계획을 모색하였습니다. 1914년경 몽골 지방에서 비밀군관학교의 설립과 항일혁명단체를 조직할 계획을 가지고 있던 김규식의 권유에 따라 이태준은 몽골의 교륜 현재의 울란바타르로 가게 되었으나 자금 조달의 실패로 이 계획은 무산되고 이태준은 그곳 울란바타르의 동이이국이라는 병원을 개업하였으며 그곳에서 그는 1919년 당시 몽골 최고 훈장인 에렌 이노치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의 의술은 몽골 사람들 사이에서 크게 인정받았으며 이 소식을 들은 복득한은 이태준을 자신의 어이로 임명했습니다. 이태준은 복득한의 건강을 돌보는 동시에
몽골에서 다양한 의료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의 노력 덕분에 많은 몽골인들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고, 이는 복득한의 통치 기간 동안 몽골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태준은 개신교, 선교활동 위열단 가입 후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자금 조달 등의 독립운동 중 당시 몽골의 권력자였던 로만 폰 웅겔은 슈테른베르크의 사병들에게 붙잡혔고 1921년 2월 2일 결국 피살했습니다. 울란바토르에는 2001년에 이태준을 기리기 위한 기념공원이 세워졌으며 이는 두 나라 사이의 역사적 유래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복득한은 생전에 자신의 어이였던 이태준을 크게 신뢰했고 그에게 한국의 미래에 대한 예언도 알려주었다고 전해진데 알려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의 나라, 한국은 미래에 큰 번영을 맞이할 것이다. 허나 그 전에 나라가 크게 분열하는 과정을 맞이할 것인데 그 시기를 지나고 난 후 아주 커다란 뱀이 산을 넘어 5번째 달이 뜰 때 나라는 다시 하나 될 기운을 얻고 그 이후 한국은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강력한 국가가 될 것이다. 일부 해석가들은 그가 말하는 아주 커다란 뱀은 2024년의 동물인 용을 상징한다고 하기도 하고 진사년인 2025년에 뱀을 상징한다고 얘기합니다. 2024년 혹은 2025년에 한국이 통일의 물꼬를 트지 않을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복득한은 생전에 이 같은 예언에 따라 관리들에게 한국과 지속적인 교류를 하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1924년 복득한 사망 후 몽골 인민공화국이 수립되고 새로운 정부는 더 이상 영적 지도자인 챕춘단바 부툭투의 환생을 찾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불교 지도자의 영향력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그 후 1932년 티베트에서 복득한의 환생으로 여겨지는 소년이 발견되었으나 이는 몽골이 민주화될 때까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1991년 이 소년은 공식적으로 복득한의 환생으로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티베트의 달라이라마와 같은 몽골의 달라이마라인 북득한이 한국을 향한 예언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그동안 몰랐던 또 다른 미스테리를 접할 수 있어 그것을 위로 삼으며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잊지 않고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놀라운 희소병 3가지. 첫 번째, 피부에 물이 닿으면 두드러기가 생기는 희귀한 병. 첫 아이를 낳고 갑작스럽게 물 알레르기를 앓게 된 영국 여성의 사연이 화제다. 첼은 피부에 물 한 방울만 닿아도 빨갛게 부어오르고 고통을 호소한다. 몸에 물이 닿으면 고통스러운 탓에 목욕은 2, 3분 안에 끝내야 하고 비가 오는 날은 밖에 나가지 못한다. 물 알레르기는 수성 두드러기라고 부르는데 전 세계에서 약 30명 정도만 가지고 있는 희귀 질환이다. 아직 정확한 증상의 원인을 찾지는 못했으나 물에 용해된 물질이 피부에 들어가 면역 반응을 일으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물의 온도와 종류에 상관없이 물이 닿은 피부 부위는 빨갛게 부풀어 오르고 물집이 생긴다. 심지어 눈물을 흘려도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난다. 물 알레르기를 겪는 한 소녀는 마치 피부를 사포로 긁는 것 같고 불에 타는 느낌이다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물을 마시는 것은 괜찮은 사람이 있지만 극소수는 차가운 수돗물을 마시면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아직 명확한 치료법도 없다. 알레르기 반응이 생겼을 때 항히스타민제를 먹어서 일시적으로 증상을 완화하는 방법이 있지만 계속 먹으면 내성이 생겨 횟수를 조절해서 먹어야 한다. 물 알레르기가 있는 환자들은 최대한 물과 접촉을 피하고 샤워의 경우 차가운 물에 몇 분간 빠르게 씻는 등 생활 수칙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 두 번째, 몸에서 철사가 자라는 희귀한 병. 인도네시아 깔리만탄 섬에 사는 40세 여인의 가슴과 배에서 철사가 자라고 있다. 맨 처음 철사가 나왔을 때는 대학생 시절 1991년부터였다고 한다. 어느 날 갑자기 배에서 나온 철사는 일주일이 지나면서 저절로 풀어졌다고 한다. 일주일 동안 10에서 20cm가 자라 나왔으며 최근 6개월 전부터는 철사가 계속 자라고 있다고 한다. 누르 여인은 평소 집에 있을 때 옷을 입지 않지만 손님이 오면 할 수 없이 옷을 입는다. 옷을 입었을 때 철사가 옷에 닿으면 온몸이 저리고 심한 통증을 느낀다고 했다. 항상 엎드려 옷이 철사에 안 닿도록 조심하며 또 의자에 앉을 때도 어깨를 매우 구부려 앉는다고 일간지는 전했다. 철사가 계속 자라나와 누르의 오빠가 그 철사를 잡아 당겨보았다. 그랬더니 철사가 오히려 몸속으로 더 들어가 버렸다고 한다. 엑스레이 촬영에서는 수십 개의 철사들이 누르의 뱃속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답답한 누르 여인은 수술도 해보았다. 4명의 전문의 의사가 수술을 할 때 오빠가 함께 수술을 지켜보았다고 했다. 의사들은 뱃속의 철사들이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이리저리 돌아다닌다고 했다. 철사 찾기가 힘들자 의사들은 자석을 이용하여 철사를 다 끄집어냈다. 하지만 수술한 지 일주일이 지나자 다시 철사가 자라났다고 한다. 뱃속에서 자라나온 이 철사는 끝이 뾰족하여 못바늘처럼 생겼으며 색깔도 검은색이다가 노란색이다가 갈색으로 변한다고 누르의 오빠가 말했다. 철사들을 없애기 위해 누르는 여러 가지 방법을 써보았다. 수술은 물론이고 전통 약초도 먹어보고 이름난 점쟁이들을 찾아가 보았지만 아무 변화가 없었다고 했다. 그 여인은 독실한 이슬람교인이며 나는 남에게 저주받을 일도 하지 않았는데 왜 이런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하는가? 또 먹어도 변화도 없는 의사가 주는 약을 먹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가득하다고 일간지에서는 밝혔다. 세 번째, 인도네시아 나무인간. 희소병으로 손과 발이 나무 뿌리처럼 변해 나무인간이란 별명을 얻은 인도네시아인 데데 꼬스와라 씨의 몸에 사마귀가 빠른 속도로 자라 다시 수술대에 올랐다고 관영 안타라 통신이 13일 보도했다. 데데는 온몸에 사마귀가 나무 껍질처럼 증식해 지난해 8차례 수술을 통해 13.2kg의 사마귀를 제거했으나 다시 온몸을 뒤덮은 사마귀로 인해 거동이 불편해져 전날 제거 수술을 받게 됐다. 서부자바 주도 반둥에 위치한 하산 사디킴 병원의 담당의사 라흐마티나따는 이번 수술에서 1.4kg의 사마귀를 제거했다며 계속 자라는 사마귀를 3개월에서 4개월에 한 차례씩 제거하는 것이 고통을 덜어주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현재로서는 다른 치료 방법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데데는 지난해 수술 받은 후 연피를 잡을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호전됐었다. 라흐마티나따는 데데는 신체적으로 양호한 상태이며 담배를 끊은 뒤 상태가 좀 더 나아졌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의 피부과 전문의들은 데데의 증상을 인체유 두종 바이러스로 결론 짓고 HPV로 인한 사마귀를 없애는데 효과가 있는 비타민 A를 매일 섭취할 경우 대부분의 증상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희망적인 진단을 내렸었다. 데데는 15살 때 상처를 입은 후 손발에 사마귀가 돋아나기 시작해 한 해 5cm나 자랐으며 지난해 8월 첫 수술을 하기 전에는 혼자 목욕조차 할 수 없는 상태였다. 몸이 불편해 가족을 부양할 수 없게 되자 아내도 떠나 2 자녀와 함께 어렵게 살고 있다. 이와 같은 희소병을 앓고 있는 또 다른 방글라데시 남성이 극심한 통증에 시달린 끝에 차라리 양손을 절단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나무인간으로 알려진 방글라데시 아불 바잔다르는 24일 AFP 통신에 더는 고통을 참을 수 없고 밤에도 잘 수가 없다며 다소나마 고통을 덜기 위해 의사에게 양손을 잘라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바잔다르는 2016년 사마귀 표피 형성 이상 증을 앓는 모습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나무인간으로 널리 알려졌다. 방글라데시 남서부 쿨라에서 인력거꾼으로 일하던 바잔다르는 10대 초부터 손에 사마귀가 나기 시작, 양손 전부와 양발 상당 부분이 나무 껍질처럼 변했다. 이로 인해 노동은 물론 혼자 식사와 양치도 할 수 없게 됐다. 이 질병은 세계적으로 보고된 환자 수가 몇 명 안 될 정도로 희소질환이다. 이 병은 면역 체계 이상으로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대한 민감성이 높아지면서 발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무 껍질 같은 사마귀가 자라 손발을 뒤덮는 게 대표적인 증상이다. 이 같은 사연이 알려지자 방글라데시 정부가 비용을 모두 부담하기로 했고 바잔다르는 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 그의 손은 거의 일반인과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했으며 일상활동까지 가능해졌다. 문제는 이후 병이 빠르게 재발, 다시 과거와 같은 상황에 부닥쳤다는 점이다. 2016년 이후 25차례나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제자리로 돌아온 셈이었다. 바잔다르는 외국에 가서 더 나은 치료를 받기를 바라지만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여기에 최근 증상이 더 나빠지고 질병으로 인한 통증까지 극심해지자 차라리 손을 절단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까지 하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다카대학병원 성형외과 수석의사인 사만타 랄세는 바잔다르는 개인 의견을 제시한 것일 뿐이라며 우리는 그를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이 질병에 대한 확실한 치료법은 없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인도네시아에서는 환자의 사마귀를 외과적으로 제거했지만 빠른 속도로 재발했고 네덜란드 환자는 방사선 치료를 했지만 부작용으로 암이 발생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고통스러운 질병은 언제쯤 치료제가 나올까? 하루빨리 좋은 치료제가 나와서 누구나 고통 없이 행복한 삶을 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며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 짓겠다.